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이원석 교수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올해부터 인공지능대학이라고 공대에 있다가 옮겨서 컴퓨터과학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에 디지털 애널리틱스 학과라고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거기에 속해서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강동구 저는 처음 강의에 왔는데요.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미래카는 아마 제 소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93년부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있었고요. 제 전공 분야는 거의 30년 됐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걸 계속 봤고, 요새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상황인지,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쪽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제 실시간 빅데이터, 그 다음에 요새 특히 관심이 많은 게 빅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익명화, 비식별화 처리할 거냐. 왜 우리나라 지금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진짜 이제 풀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고요. 제 빅데이터 관련 활동 이력을 보시면 요새는 한국 빅데이터 포럼 운영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그쪽에 좀 하느라고 이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 그 다음 빅데이터 전무위원장, 그 다음에 그전에는 2011년부터는 그때 이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실무위원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학생들 동아리 지도교수인데요. 요새 전국 빅데이터 동아리, 대학생 동아리라고 그래서 보아즈, 빅데이터 오브 A to G입니다. 그래서 보아즈라는 동아리를 13년부터 지금까지 지도교수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이건 최초 국내 빅데이터 대학생 동아리인데요. Y빅타 지도교수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컴퓨터과학과니까 코딩 동아리죠. 연세대학교 풀시 동아리 지도교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밌게 연구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이 아까 보셨듯이 빅데이터와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으셨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류에 따라가셔야 되고요. 일단 그거에 맞물려서 지금 플렉스하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요건 벌써 나온 지가 꽤 된 용어입니다. 이게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써왔는데 이제는 좀 이제 그만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르시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자녀분들이 지금 막 이런데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준비운동 한다는 뜻인데,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쓸 때는 자기 자랑, 자기가 어디 갔었어,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자화자찬하는 그런 느낌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류가 변화를 따라가시고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불행하게도 과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 라떼는, 그죠? 라떼는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비를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너무 꼰대로 보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거나 한 번은 참아주세요. 이게 옛날을 보셔야 지금을 이해하실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제 인생에서 1983년이면 대학교 3학년 때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눈에 익숙하지만 1983년에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시죠. 예. 저는 이게 제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고요. 쉽게는 제일 밑에 있는 거는 83년에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맨 밑 말고 위에 있는 지금 TBC, SBS, TBC는 그 전에 있었지만 없어졌죠. 83년 이후에 생긴 것들 또는 없어진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익숙한 게, 그럼 벌써 30년 전인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 때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생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 도대체 뭘 거냐. 예, 이거 듣기 싫은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도 Z세대, MZ세대 이래가지고. 근데,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요. 진짜로 MZ세대 또는 Z세대, 여러분들이 딱 Z세대인데 더 큰 거는 여러분들 뒤에 들어오는 세대, 알파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미 규명이 끝났고요. 2011년 이후 태어나신 분들을 알파 세대. 이게 뭐로 구별이 되냐면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태어났을 때 있었냐, 그 사회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많이 쓰지만 태어나셨을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미묘합니다. 사실은 DT나 데이터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보다 더 뒷세대는 여러분들보다 더 새로운 주류나 이런 것들을 세대로 가져올 거다.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왼쪽은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긁어 모은 건데, 실세계, 그거 뭐 산을 표시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느낌에 지금 한 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17년 뭐 18년 이렇게 사셨는데, 세상이 상수 같으세요? 변수 같으세요? 우리가 수학에서 변수, 상수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상수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뭐 17년 동안 그닥 변한 게 없고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냐? 근데 제 눈에는 엄청 변했다. 세상은 변하는 거다. 그걸 제가 실증을 해드리면, 지금 파이는 상수니까 상수를 표현한 거고 x는 변수니까 변수를 표현한 건데, 여기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서 상수와 변수가 뭐 같으세요? 지금 해는 동쪽에서 쓰니까 이건 변할 수 없겠죠. 상수인데, 나머지 네 개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상수라고 생각했어요. 최근까지도. 지금 뭐 바둑은 사람만 두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 바둑은 이제 컴퓨터가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클 때는 4인 가족이 표준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시죠? 이분 그 결혼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은 다 그 사거리에 1층에 있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1층이 없어지고 있어요. 다 2층으로 올라가거나, 뭐 심지어는 우리산업은행, 하여튼 은행 두 개가 같이 진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변하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데요. D와 T입니다. 이 DT를 딱 보고, 오늘 DT의 두 가지 중의어적인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요거예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요런 용어가 나온 지가 꽤 됐죠. 4년, 뭐 3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모르시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로, 파도와 같이 엄청난 시나미로 지금 우리한테 변화를 몰고 오는 그런 단어니까, 오늘 주제는 요겁니다. 이게 왜 DT인지. 자, 그래서 큰 변화를 보려면 과거를 보셔야 돼요. 또 라떼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1790년에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790년이 산업화, 증기기관이 나온 때고요. 그게 이제 산업화를 촉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뭘 것 같으세요? 지금 요 사진에 있는 게. 얼핏 보면 독일 마크가 있는 것 같고, 예, 독일군 전차입니다. 탱크. 그죠? 이 탱크랑 맞서서 싸운 나라가 폴란드예요. 근데 예, 이런 김화병이 그 당시 1차 대전 때 싸웠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날로그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의 기반에, 산업화의 기반에서, 이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전차가 이기겠죠. 저 말로 가서 싸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으로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고요. 또 하나를 봅시다. 우리 주변인 것 같기도 한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뽑은 건데, 서당이죠. 그래서 산업화 전까지 우리가 배우는 어떤 배움의 터였는데, 예, 요게 그 산업화 되면서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예, 교육이라는 게 확 바뀌었죠.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그 당시 그래서 이게 게임이 안 되다 보니 서당이 다 없어지고,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이게 기틀이 된 거죠. 요게 이제 다 아날로그 전환이에요. 왜?
뭐 데이터나 뭐 정보 이런 걸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좀 더 우리가 좀 보시면 대량 생산, 그죠? 그다음에 MBC, KBS 이런 대중방송, 이들의 그 공통점은 낱개들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다 표준화하는 거예요. 하나로 정형화하고. 그리고 대중이라는, 이게 대중사회가 생기면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생긴 거죠. 우리가 산업화 전에는 왕정이었어요. 왕정, 그죠? 근데 산업화가 되고 우리가 대중사회가 나오면서 간접민주주의,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토대가 다 뭐 대량생산 당연히 하고 있고 KBS, MBC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화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만 그때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교육을 봅시다. 교육. 대중교육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직은 이게 고쳐지지 않은 건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강의를 모든 학생에게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 예, 연대도 아직 이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정성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능 보셔야 되는데 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같은 라인에서 뛰고 있느냐? 왜? 서열화가 중요하니까. 왜? 우리가 서열화라는 것은 교육의 표준화, 동일화, 정형화. 그래서 1, 2, 3등을 자꾸 나눠요. 뭐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제 이때는 그게 정답입니다. 이때는 산업화 시대에. 그래서 암기 주입식. 왜? 그 당시에 제일 잘한 게, 우리가 뭐 갑자기 한문 써서 죄송한데 박학다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식견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외워서 머릿속에 막 넣어야 됩니다. 왜? 그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니까 막 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까 훈장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그거 외우는 거잖아요. 한자를.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가치였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대중사회 말고 분업입니다. 그냥 이게 지금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인데요. 포드 자동차가 이겼던 이유가 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자기는 나사만 박는, 나사만 이게 넣는 사람은 출근하면 1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도사가 되겠죠. 그러면 뭐 초장, 그러니까 분당 나사를 뭐 엄청 빨리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기계적 자동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의 강점은 분업입니다. 대중사회의 분업. 그래서 대량 생산을 했다. 이것 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합니다. 이게 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한 이유가 효율성이에요. 모든 거를 초당 얼마나 빨리 하냐. 이게 만족도, 효과성,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학도 가고 뭐 이럴 텐데, 교육 분야도 분업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인터넷에 제가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과들 이렇게 좀 표시한 건데, 이렇게 과가 많지 않아요. 공대가 생긴 지가 뭐 60년대 말, 70년대 초고 화공과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과가들이 분과라 그러죠. 분업이죠. 그래서 학문도 계속 분열이 돼서 이게 많아지다 보니 서열화가 생기고. 왜? 어떤 과 나오면 뭐 돈을 많이 벌더라. 우리가 지금 벌써 알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서열화가 이미 그때 생긴 거고, 이게 변하지 않을 거냐? 예, 저는 여지까지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변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거나 교육도 효율성을 따라서 지금 발전을 해왔다, 산업화 시대에는. 자, 그럼 산업화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실세계는 있지만 개별 개인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대중이라고 보고 모든 사회가 돌아가던 사회가 산업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중사회가 중심이고요. 그럼 결국은 사람들을 개별로 본 게 아니라 대중으로 보고 상수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수학 뭐 이런 데 배운 통계학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지 않고 평균, 편차, 최대, 최소, 예, 요 정도로 아주 효율적으로, 예, 그게 되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기성복,
그죠? 대량 생산을 한 기성복의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맞추냐 이거죠. 우리나라 전체의 통계치. 그래서 고정적인 대표값으로 표준화를 하는 게 산업화 시대에 진짜 잘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지금 와서 보면 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소가 희생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즈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입고 싶지. 공통의 어떤 평균치만 입고 살아라. 예, 평균치의 색을 입어라. 뭐 색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되게 답답한 세상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대중사회 때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이런 사회를 우리가 거쳐왔어요. 사실은 효율성의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사회가 변했습니다. 1976년에 애플이, 그 전에 컴퓨터 있었는데 애플이 처음으로 PC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1995년에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 정보 고속도로,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전국화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보화 강국이 된 게 바로 저 때입니다. 저걸 빨리 해서. 왜? 산업화 때 돈 좀 벌었죠. 우리가 88년도에 뭐 올림픽도 하고, 이 돈 번 걸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한 거예요. 인터넷 강국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한번 정리해 보면 옛날에 저 빨간 그 우편함 요새 보기 힘들죠. 이게 다 이메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구청 뭐 이런 데 가서 뭐 서류 띄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민원24, 쥐포시라 뭐 하여튼 민원24 이런 데서 다 띄고요. 인터넷에 다 띄잖아요. 여러분들 성적표나 이런 것도. 그리고 전화도. 공중전화에 줄 서가지고 막 기다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고, 저거 줄 서다가 막 나쁜 용어, 제 기억엔 살인사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3분짜리인데 계속 누구나 듣는다고. 근데 그게 요새는 스마트폰, 그죠?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정보화 사회가 사회를 바꾼, 결국은 대중사회이긴 한데, 컴퓨터를 써서 디지털화해서 되게 빛의 속도로 정보가 다니게 된. 그래서 효율화가 극대화된 거죠. 그죠? 산업화 때도 기계적으로 분업을 통해서 대중이란 어떤 걸 통해서 대량 생산. 그것도 다 효율성. 정보화도 대중이란 게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그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대중교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태블러나 뭐 이런 기기 또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요새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육 거꾸로 교실, 저도 학교에서 거꾸로 플랫 강의라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의 대중교육을 좀 더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변화가, 여러분들 자식 세대는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아직도 정보화 교육인데 대중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마디 하면 저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좀 겁이 납니다. 아닌 것 같은 거를 그냥 얘기하면 요새 안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암기식 주입교육 또는 박학다식, 내가 머릿속에 많이 외워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점 교육도 외우는 거에서 탈피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방향도 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 시대. 지금 저 연도는요, 제가 우리나라로 맞췄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시작했죠. 아까 우리가 1790년이었잖아요. 영국은. 엄청나게 뒤떨어지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60년대부터 미친 듯이 했죠. 예, 제가 봐도 별 보고 퇴근하고 막 여러분들 하여튼 할아버지 하여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 너무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정보화도 세계 최초로 국가 고속도로, 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최초로
정보화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좋은 사이버 공간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리 공간, 사이버 공간이 각각 만들어졌는데 이제 남은 게 뭐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도대체 뭘 거냐? 이게 지금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최적화 사회예요. 이게 뭐냐?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 다시 얘기하면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 지금 뭐 저기 옆에 백화점이고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 따로 생존했던, 우리가 최근까지는 따로 있었고, 근데 요새 3, 4년 사이에 이게 막 합쳐지고 있는데요. 이게 합쳐지고 있다는 거는 물리 공간에 멋있는, 우리가 지금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그 물리 공간적인 멋있게 만들었고, 사이버 공간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일을 하고 있다. 요러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이슈, 저 타다. 요새 몇 년 전에 되게 시끄럽다가 요새 뭐 합법적이라고 다시 나왔는데, 저게 이제 새로운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기존의 어떤 룰, 대중사회, 뭐 정보사회 룰에 의해서 지금 막혀져 있는데, 미래의 어떤 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교에 계시지만 사회 속에는 이런 지금 투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걸 바라보면 사이버 공간의 강자들, 지금 뭐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물리 공간의 강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강자가 어디냐? 그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고요. 누가 누구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 윤택하게 사는 거니까 따로 있었던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합쳐지는 더 윤택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다,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많잖아요. 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눈에 와닿는 게 요쪽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거죠. 요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동 킥보드. 이거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미래 사회가 최적화 사회라고 그랬던 거에 대표적인 건데요. 옛날에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는 다 소유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걸 사서 차를 사가지고 내 걸로 소유하는 거. 그다음에 집도 사고. 근데 집을 안 사고 자동차, 택시 같은 거, 우버, 내가 차 사서 내가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우버잖아요. 사실은 그 개념이. 마찬가지로 저 전동 킥보드도,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다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빌려서 내가 쓰고 싶은 시간에 빌려서 잠깐 쓰고 쓰는 만큼만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유 경제라고 그래요. 이 공유 경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져서야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게 최근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물이나 물건을, 시간과 공간을 최적화해서 공유하는, 서로, 그게 이제 최적화 사회로 가는 대표적인 예고요. 지금은 요것만 공유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걸 공유한다. 공유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최적화해서 쓴다,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지금 자율주행,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운전하는 게. 자, 왜 최적화 사회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꼭 새로운 거를 막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불필요했던 거를 떨궈내는 사회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왜? 자율주행이란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운전자가 없는 주행인 거죠. 왜? 이게 지금 더 편해지는 세상인 거잖아요. 이렇게 떨궈내는. 또 우리가 그 자율주행이 되면 사고가 안 납니다. 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사고를 안 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교통경찰도 없어질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것 중에 빠져나가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 생긴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의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직 건강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부모님들 뭐 저만 해도 병원 많이 가는데요. 관심이 많아요. 정밀 의료. 뭐냐면 병 걸리기 전에 치료하겠다. 예? 발병 없는 치료. 상상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병 걸리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병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치료를 먼저 받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분 이제 안줄리에나 줄리? 예. 이분이 그 DNA를 검사했더니 그게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바이올로직한 데이터로 표현된 건데 유방암 가능성이 있어. 발병률이. 그걸 보고 미리 치료를 했죠. 이게 대표적인 뭐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병원에 가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죠? 예, 4차 산업혁명. 예, 이게 다 다른 단어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4차 산업 인공지능, 뭐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어떤 노동이나 생산하는 쪽에 더 많이 이제 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산업혁명 정보화사회 때도 노동은 다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말고 기계가 같이 또는 기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보다 좀 더 많게 되면 이제 노동을 안 하고 생산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때는 지금은 그쪽의 방향성을 갖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기계로 지금 뭐 현대차도 많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개 앞서가는 회사가 아니라 어디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부러워요. 사실은. 이런 걸 보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진짜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얘기. 이게 뭐냐? 또 나왔죠. DT. 아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공허해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DT라는 단어지만 내용은 데이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랑 친해져야 돼요. 그 중에 빅데이터. 데이터는 뭐 그동안에도 많이 썼는데,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제 앞으로 이쪽을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는 개인화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척도에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스마트폰이 2008년에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세대와 아닌 세대,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의 거를 저희들이 많이 나누는데 왜 스마트폰이 중요하냐면 개인화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게 거기 담기고요. 그 사람이 갔던 모든 게 담기고 그걸 객관화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스마트폰만 뒤지면 다 그게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제 개인화 옛날에는 왜 대중만 중요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진짜 뭘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화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개인의 행위나 행적이 객관화된 로그, 데이터죠. 그걸로 남게 됩니다. 예, 2008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0이 꽤 지났잖아요. 이제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고요. 이게 나오면서 세상을 변한 거예요. 사실은 개인화 세상으로. 왜? 이게 개인화가 되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가용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데이터가 엄청 발생하고 여러분들 본 모든 검색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게임한 거 있잖아요. 마우스 클릭한 것도 다 지금 로그에 남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다 데이터로 남기고 있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 지금, 그러니까 개별의 어떤 개인의 어떤 로고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자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뭐냐, 도대체. 개인의 데이터가 남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드웨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PC 있잖아요. 태블릿, 이런 거. 그리고 겉에 있는 게 다 하드웨어예요. CPU, 메모리, 그걸 구성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면 여러분들 PC나 태블릿에서 도는 구동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한글, 아래하, 또는
뭐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컴퓨터에서 도는 그 알고리즘으로 도는 거잖아요.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눈으로 보는 CPU 메모리,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데이터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한 걸로 비유해 보면 하드웨어는 고체고요. 그 고체에 담긴 물이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자, 하드웨어는 컵이고요. 네, 컵. 뭔가 담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그 컵에 담기는 액체입니다. 여러분들 콜라. 그죠? 또는 우유. 뭐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알고리즘이 담기게 되죠. 그럼 데이터는 도대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마신 경험이에요. 경험적 의미 또는 그거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콜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반에 한두 명은 콜라 못 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게 다 개인적인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커피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는. 그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는 그게 구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부터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어요. 가트너라는 미국 회사가. 그래서 데이터는 옛날부터 써왔지만 그걸 좀 차별화해야 돼. 내가 얘기하는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 왜? 개인이 남기는 로그야.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는 지금 보면 트위터 여러분들 많이 안 하겠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게 데이터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겠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휴대폰 전화한 거 GPS 로그, 웹 로그, 웹클릭 로그, 심지어는 CCTV들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개나 CCTV 찍히는지 모르시죠. 근데 그게 다 데이터인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데이터로 보고 그거를 이제 그동안 너무 커서 처리 시간, 처리 능력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는데 2011년부터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게 좀 전문성이 있어요. 누가 그걸 가능하게 했냐?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이니까 했겠죠. 구글이 전 세계 검색기를 평정하게 된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에요. 구글이 자기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그전에도 검색기 많았습니다. 근데 구글은 뒤에 후가부주였는데 특출난 기술을 바로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다 한 다음에 그냥 개방을 했어요. 자기들은 더 좋은 기술 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하둡이라는 이거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전까지 처리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에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술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빅데이터란 이게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왜? 데이터 하나하나는 별로 이렇게 그걸 가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검색 뭐 했어?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뭐 제가 뭘 검색을 했어?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대중 중에 한 명인데 그걸 모아서 그걸 가공을 해서 진짜로 잘 쓸 수 있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이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광고하잖아요. 여러분들 로고를 다 긁어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거야. 이걸 살 거야. 그리고 광고를 띄워줘요. 맞춤형으로. 그게 다이아몬드죠. 왜? 광고 내는 사람은 그게 돈이니까. 그거 팔아야 되니까. 그 기술이 빅데이터입니다. 그전까지는 통계만 했는데 통계 갖고는 개인화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바로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기술이 빅데이터고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왜 안 올라오죠? 지금쯤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이 원석입니다.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제 이름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2011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처음 씁니다. 아마 구글 트렌드 보시면 구글은 그 전부터 썼고요. 저기 파란 게 구글 트렌드고 2011년
녹색이 네이버 트렌드인데요. 2011년 11월 7일 정확히 11월 7일 날 빅데이터가 조금 있다가 확 떠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바로 저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실무위원이었 때가 바로 저 때였고요. 자, 우리나라도 빅데이터를 이제 진짜 써야 됩니다라고 그때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나 못 들어갔던 청와대 가서 저 앞에 계신 분 앞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보고서를 네이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도 좀 플렉스 좀 한 거예요. 플렉스 좀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사람이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플렉스 좀 했고요. 네이버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좀 겸연 적네요. 하여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빅데이터는 뭐냐? 이게 기술적인 거라 막 저런 것들이 하드, 노에스큐엘, 저만 아는 거죠. 저희 분야만. 왜? 기술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화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정보화 사회가 열린 거예요. 빅데이터 기술이 오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빅데이터 기술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 지금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손오공. 잘 알죠? 손오공이 잘하는 게 뭔가요? 예, 적이 나타나면 머리 딱 뽑아가지고 저기 10명이면 내가 딱 머리 뽑아서 확 불면 10명으로 분신이 되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으로 분신되고, 이렇게. 그죠? 분신술.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빅데이터. 데이터 양이 안 많고도 데이터 양만큼 나를 분신해서 실시간에 처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무한대도 된다. 그게 바로 요 다음, 요게 지금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예. 동영상인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심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상은 아니에요. 중국의 고가도로를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그러니까 9시간 만에 고가도로를 없앤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면서 이건 빅데이터야라고 생각해서 병렬 처리죠.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여기 몇 개로 써있는 한 200 몇 개가 동원이 돼가지고 밤 6시간, 하룻밤 사이에 고가도로를 철거한, 이게 빅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포크레인들이 다 컴퓨터고요. 컴퓨터가 수백만 대. 지금 구글 같은 데는 그렇고요. 예, 옛날에 다음이 3만 대 막 이렇게 썼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컴퓨터를 늘려 쓰겠다. 예, 이래서 데이터가 양이 많아서 처리 못하는 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요. 예, 그 서버 내에서 다 여러분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느라고, 그게 빅데이터 병렬 분산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깊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왜 그게 가능했냐. 옛날에 통계학으로 그냥, 기성복 사이즈만 우리가 갖고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우리가 만족을 하나요? 효율성은 높였지만 효과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개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개인화가 가능해졌다.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보다는 인공지능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은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다를 게 없어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데이터를 그냥 처리만 했지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시대가 됐고, 그게 바로 생각하는 컴퓨터, 인공지능. 이 요새 이렇게 뜨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030년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2050년에는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은 속도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컴퓨터랑 싸우고 컴퓨터가 날 공격할까? 이런 피해의식에 계실 거냐?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잘 열어서 보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타고 갈 거냐? 인공지능이란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할 거냐? 이 의사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인공지능은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아까 리드 읽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읽고 쓰면서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읽고 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컴퓨터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고 쓸 줄 안다면 인공지능을 타고 달려가는 거고, 그거를 쓰지 못한다면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이게 되게 오늘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자,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구글 잘 나가는 회사고요. 진짜로 구글이 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동 번역을 성공했어요. 근데 자동 번역을 하려고 했던 회사는 잘 알겠지만 IBM입니다. 얘는 벌써 60년대부터 컴퓨터 만드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지금 데이터 회사로 바꾸고 있는데, IBM이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IBM. 근데 IBM은 수백만 건의 데이터만 읽고 썼습니다. 근데 구글은 아까 우리 봤죠? 빅데이터 기술을 만든, 하둡이라는 기술을 만든 그 회사니까 이게 수억 건을 보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자동 번역이.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양, 학습하는 양에 따라 다르다. 그럼 결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성공하려면 데이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비교를 해보면, 인공지능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빅데이터 모르는 사람 있지만, 인공지능은 두뇌입니다. 두뇌. 우리 사람의 머리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근데 빅데이터는 뭐예요? 피와 같은 겁니다.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새로운 로고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전달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추천도 못 합니다. 그래서 피는 뭐예요? 우리가 그 혈액 속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두뇌에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AI를 하고 싶다? 데이터를 빨리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두뇌까지 전달될 수 있게 심장, 그죠?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펌핑 이렇게 쫙 하면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어려워 보잖아요. 빅데이터 잘 모르겠어. 인공지능은 잘 알겠잖아요. 근데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슬라이드로 가면, 이 스마트폰으로 촉진된 4차 산업혁명이다. 데이터 사회다.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을 알게 되고요. 모든 각각의 개인별로 뭔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케팅도 하고 공공 서비스도 하고 다 이게 미래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5천만 국민이 다 각각 개인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대중사회는 어때요? 대중에 맞지 않으면 다 손해를 보는, 대를 위해서 손해 봐야 되죠. 소가 희생하는. 근데 이제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성공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게 무시당한다. 이거는 되게 참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발전했고 사회도 발전했고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다양화다라는 뜻은 뭐냐면 표준화가 없다는 겁니다. 비정형화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표준성이 없어지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화 위에 정보화가 있고 이미 그건 우리가 이룩한 사회고 여기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거니까 표준화 당연히 있고요. 대중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개인과 비정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크게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에 여러분들 미래를 걸어야 된다. 그죠? 왜? 미래에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게 봅시다. 대중사회는 뭐냐? 군대와 같은 사회예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예. 저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필요한 데는 저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거로만 있는 사회가 옛날 대중사회였다면 우리 사회는, 개인 사회는 이런 사회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이 중요한 사회가 생긴 거고, 승패의 어떤 귀로는 이 개인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일 거예요. 왜? 대중사회 이미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요겁니다. 대중사회는 여러분들 요새 KBS, MBC, SBS 보세요. 본방사수라. 여러분들은 들 볼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보시겠지만 저도 봐요. 사실은 익숙해져서. 근데 이게 대중사회였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유튜브, 틱톡 뭐 이런 거 보시고 본방사수 안 하고 뭐 아무 때나 내가 보고 싶을 때, 또 여행도 마찬가지. 여행도 우리가 깃발부대. 그래서 뭐 이게 쫙 다 똑같은 데 가서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결혼할 때는 제주도가 그 신혼여행지고요. 거기 가면 다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택시 빌려서 그 택시 기사님이 사진도 같이 찍어줍니다. 똑같은 장소 가서 똑같은 포즈로. 예,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비교해 보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고 나 혼자 다니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왜 그게 가능했냐? 정보화 사회. 예. 인터넷에 다 정보가 있으니까 왜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런 걸 보고 싶잖아요. 이게 지금 미래로 가는 길이고, 그거를 존중하려면 데이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세상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는 빅데이터와 AI가 새로운 잣대로 구성되는 사회일 거다. 뭘 추구하냐? 효율성은 당연히 추구하죠. 왜? 우리 벌써 산업화, 정보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효율성, 우리나라처럼 분업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처럼 정보 잘 나가는 거 없고. 근데 더 해야 될 게 뭐냐? 효과성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맞춰져서 최적화되는. 그게 뭐냐? 미래 사회가 데이터로 최적화되는 사회로 대중과 개인이 잘 최적화해서 서로가 잘 발전하는 사회로, 이 사회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지,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데이터일 거다. 예, 이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미래를 얘기할게요. 4차 산업혁명, 예, 누구나 얘기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어떻게 풀릴지.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예. 연공설 이제 자꾸 깨지고 있습니다. 예, 뭐 선배나 윗사람들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예. 옛날 저만 해도요, 윗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았어요. 그걸 따라가야 됐고, 그게 따라갔을 때 다 성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심지어 저가 얘기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 대중사회였고요. 지금 개인사회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 미래가 기계, AI랑 싸울 거야. 저 보시죠. 저 사진이 되게 멋있는데, 표범하고 달리기 시합한다.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예, 고진고래입니다. 예, 고생을 막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대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도, 이 AI랑 싸우려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해 안 하려고 그러고, 전통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 평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벼락바보. 예. 재작년에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 제가 해서 AI랑 싸우면 벼락 바보만 됩니다. 왜? 데이터 모르고 싸우면 자기가 AI를 부려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요거예요. 오늘의 요점입니다. 이 사람 누군가요? 네, 옆에 써있죠. 손자병법. 네, 이거 아마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백승. 예. 저는 거기에 꽂히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저를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진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터에 먼저 가라. 그게 병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하고 싸울 때 적보다 늦게 가면 좋은 자리를 못 얻어요.
먼저 가서 좋은 터를 잡고, 왜? 싸우기 좋은 터. 그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여러분들의 먼저 가야 되는 거는 남보다 먼저 데이터를 아셔야 됩니다. 예, 인공지능을 빨리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인공지능 제품 했더니, 얘가 막 말을 하네. 걔랑 막 말하고. 이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 말하는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게 하는 원천적인 거, 데이터죠. 그걸 빨리 가셔서 그걸 이해하시는 게 고진 감래가 될 겁니다. 예,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빨리 좀 많이 깨신 분들이에요. 유발 하란이라고 이스라엘의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요 뒤에 있는 책이 대표적인 건데 밑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홍보 뭐예요? 사람. 데우스 뭐죠? 신입니다. 이 책의 요거는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려 한다예요. 뭘로? 데이터로. 네. 데이터 종교라는 용어가 나와요. 왜? 모든 문제를 데이터로 풀려고 한다. 이 신인류는 누구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데이터 신이 되려 한다. 상상해 보세요. 모든 데이터가 우리가 물리세계,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물리세계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지는데 물리세계에 있는 모든 변화의 것들이 데이터로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뭘 올렸고 누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신이잖아요. 지금 데이터 가지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쓰는 방식들이 약간씩 달라요. 예. 미국은 데이터를 사고 팔고요. 중국은 데이터를 국가가 씁니다. 그죠? 빅브라더처럼.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지금 좀 방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세서 그래서 아까 유통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풀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그런 게 없을 거고. 근데 이분이 얘기한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좀 더 감성지능해서 타인과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할 때보다. 왜? SNS로 되게 섬세하게들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하면 돼. 근데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균형, 멘탈 밸런스라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경직되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라. 그거를 어릴 때부터 배워라. 이게 되게 와닿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면 돛 닦아야지. 이거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러려니 산에 가서 마음의 균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얻습니다. 마음의 균형은요, 내가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내가 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때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저 마음의 균형을 얻으시려면 지금의 변화의 핵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빨리 이해하시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하셔라.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화 시대,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죠. 난 놓고 기억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책을 못 읽으면 우리가 문맹이라 그래요. 왜? 난 놓고 기억 못 읽는다. 정보화 시대. 예. 자판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판을 못 치면 어떻게 돼요? 기억력은 이거.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 모르는 똑같은 얘기고,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컴맹이에요. 컴맹.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최적화 시대. 이때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고 걔가 그걸 갖고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는데 내가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컴퓨터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맹이죠. 이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대맹. 최초로 발표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예. 여러분들 대맹 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대맹이 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알파 세대는 좀 더 적을 겁니다. 왜? 교육하는 법을 저희와 같은 교육자들이 터득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저만 해도 제가 연대에서 가르치는 교육 말고 방학 때 따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왜? 그게 어떤 커리큘럼 체계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수능에 데이터 시험 안 보잖아요. 그게 들어가려면 검증도 하고 뭐 교수 학부도 만들고 막 그래야 좋은 품질의 교육을 해야 되니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적인 요소에서 대명이 될 확률이 꽤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대학 들어가면 저렇게 학문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됐는데 저기서 대명이 안 되게 가리키는 학문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데 오지 않는 한 컴퓨터 사이언스 사실은 데이터를 제대로 가리키진 않아요. 네, 그 가리키는 법을 아직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불행히도 각자 살 길을 찾으셔야 되는 세대입니다. 네. Z세대, 알파세대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베타 세대부터는 아마 데이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이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프라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체계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에 정확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만 저걸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정보화 때 제가 박사학위 하고 뭐 이럴 때도요. 다른 학문이 컴퓨터 쓰지 않았어요. 그게 제의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어렵게 컴퓨터로 박사학위 쓰는데 옆에 저랑 같이 하는 분은 그냥 되게 쉬운 컴퓨터 이름만 써도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전파되는 속도가 있어요. 전파되는 속도가. 그래서 지금 점점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파 세대부터는 데이터를 제대로 벌고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얘기하는데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으로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 수능 갈 때는 수능에 100% 투자하셔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 산업화 정보화 시대의 어떤 룰이기 때문에. 근데 대학 가셔서는 예. 시간이 있고요. 예, 하셔야 됩니다. 뭘 하냐?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파이썬 배우세요. 예, 그냥 딱 하나만 드릴게요. 파이썬 배우시면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유튜브에 강의들 많이 나와 있고요. 예, 뭐 지금 벌써부터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빨리 잘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내 미래는 이미 벌써 똑같은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는 게 다양하고 여러분들 잘할 때까지도 다양한 경험들 갖고 있기 때문에 저가 잘할 때처럼 동일 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이 경험한 10주년 동안에 겪은 거, 앞으로 10년 동안 겪은 거, 그죠? 왜 10년이냐면 30세 이후부터는 전문 분야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젊을 때 경험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취득하고 느끼고 배우고 그럼 거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글로 막 뛰어가시면 돼요. 그럼 모두가 1등인 거예요. 1등이 한 명이 아니라 모든 분야 왜 컴퓨터들이 모든 분야에 쓰일 거고요. 그 컴퓨터를 지시하는 사람이 되면 거기서 1등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예, 수능까지는 서열화가 중요하지만, 수능 지나서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뭘 해도 1등을 하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영역을 가지고 가시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토끼가, 거북이가 토끼 이긴 얘기.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으로, 토끼가 자서 거북이처럼 근데 저는 요새 다른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생각은 거북이가 되지 말고 토끼가 자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요? 토끼처럼 빨리 뛰어가서 계속 뛰는 거예요. 재밌게. 예. 힘들게 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런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여러분들은 진짜 부러운 세대입니다. 그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졸지 않는 토끼가 되셔야 되고 또 제가 잘할 때 보면 야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될래 맨날 여름에 노는 배짱이가 될래 그죠? 여러분들 뭐 될 거예요?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고에서 깨지셔야 돼요. 그걸 깨고 나오셔야 예 개미도 되고 배짱이도 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할 땐 개미처럼 놀 땐 또 배짱이처럼 노셔야 돼요. 잘 놀아야 돼요. 잘 노시는 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안 그러면 이게 소진이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그게 또 멋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산업화 시대 막 열심히만 일하고 막 이런 게 정보화 시대 막 뭐 코딩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 미래는요 멋있게 살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중요한 그런 세상이 열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예. 이가 이미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개미도 되고 배짱이도 되고 이거 막 순간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이거를 자꾸 자기 몸에 배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인프라가 있냐면 산업화 성공했어요. 이렇게 1960년에 뛰어들어가지고 예 70년 만에 1등 하고 있잖아요. 제조업. 예. 진짜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정부와 뛰어들어가서 1등이에요. 거의 뭐 1등이 꼭 1등이냐 거의 앞에 서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 지금 안 보이시는 처음 보는 마크들이 있죠. I love school, 다이얼 패드, 프리첼 뭐 이런 거, 옥션, 싸이월드는 좀 아실 거예요. 저게 다 없어진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보 고속도로를 깔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회사들이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했죠. 막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등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난 1등이 아닌데 그러고 주춤하다가 정보화에서 뺏겼어요. 1등을. 사실은. 저거 다 팔렸어요. 저 알러브스고 미국에 열렸고 옥션은 지금 옥션도 미국 회사에 팔렸고 싸이월드는 없어졌고. 근데 최초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근데 당연하죠. 맨날 저 뒤에 못 살던 나라였다가 1등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근데 그래도 지금 계속 정보화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는 모든 사회 영역이 IT로 돌아가는 되게 멋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 자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이해하고 AI 잘하시면 진짜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밀레니얼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국가 자산입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였지? BTS.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할 때는. 근데 BTS가 정말 그 몇 명, 7명인가요? 하여튼 그분들이 정말 음악을 정말 잘해가지고 저랬을까요?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는 건요. 매력.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갖는 매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산업화에 성공했고 정보화. 여러분들 태블릿이나 여기서 보면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그 제너레이션 그 세대끼리 문화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죠? 당연히 무시 못하죠. 우리 옛날에 1960년대에 막 소 나오고 막 뭐 못 살던 그런 거를 매력 있게 볼 세계인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자랑스러운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저런 BTS나 이런 음악을 또 잘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거는 BTS만의 일이 아니라 이건 잠재력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언젠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시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비교해봐요. 60년대 저 초등학생들 모습하고 2020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모습은 어디가 더 매력적이겠어 외국인들이 볼 때. 그죠? 자기가 쓰는 핸드폰도 삼성이고 막 이러면 당연히 매력적인 나라고 와보고 싶은 나라고 이렇게 변했어요. 진짜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뛰셔야 돼요. 근데 여기 뭐 강남스테 해가지고 쫙 나오잖아. 기생충 문화 강국. 이게 문화 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력이 전체적으로 나라의 매력이 생기는 거고 이 매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겼을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런 매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지금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멋있잖아요. 밖에서 보면. 근데 물 밑에는 그 발로 막 치는 그건 무슨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 6, 7년 동안 엄청난 경쟁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요 작은 한반도 내에서 경쟁 없이 해외 나가서 1등한 게 있나 보세요. 정말 없어요. 특히 저 치킨. 예, 90년대에 한국 연대 가서 이렇게 양념치킨.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나요? 그러면서 1등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경쟁을 하셔야 돼요. 왜? AI와의 경쟁뿐 아니라 사람과의 경쟁도 하셔야 되고 경쟁에서 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한국에서 경쟁해서 져봐야 한국의 꼴등이 세계에 몇 등일 것 같아요? 적어도 세계의 중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세계는 적어지니까 이게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키워가는 자세, 마음 이걸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걸 봐도 엄청난 전제력이 우리나라한테 있는 거고요. 그걸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왼쪽은 뭔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왔는데 왼쪽은 저 프랑스 혁명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온 건데 저도 저 때는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이 딱 저 때입니다. 물론 산업화 정보화에서 현대화가 됐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왜? 저 때에서 민주화가 나온 거고 오른쪽은 뭐예요? 저게 어쩌다 우리나라 걸 좀 찾다 보니 저 드라마 자주 보거든요. 저 미스터 선샤인인가? 최근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우리나라 시대는 딱 저 때예요. 여러분들이 저 때 살았다고 쳐봐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인공지능이 다 사람의 직업을 다 뺏어간다 그러고 난 뭐 해야 되지? 이때랑 비슷합니다. 신문물이 막 들어오고 만약 옛날에 살던 스타일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 신문물을 빨리 접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한번 우리 조상 저 때 그 시대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는 그만큼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빨리 변해요.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빨리 이걸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이건 제 꿈이에요. 우리가 지금 산업화 그다음에 정보화 성공해서 엄청난 민주주의도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학생한테도 던지는 그 문제라 그럴까 뭐 그런 건데 여러분들한테 던질게요.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세계 모두가 하고 있는 게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좋은 건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내가 내 국가의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한 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는 대통령 선거 요때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정을 다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럼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게 진짜 개인 민주주의야.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대중 민주주의예요. 왜?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1등이고 이렇게 사회가 개인화가 발전한다면 아마 제가 죽기 전에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제 나이보다 좀 더 위면 전 세계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건 한번 제가 던져주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나라로 발전하고 싶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눈에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에 뭐 선거 보팅하고 이런 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뭐 보안 문제, 뭐 대리투표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뭐 이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향하는 방향은 저쪽입니다. 개인 직접 민주주의. 개인의 어떤 그죠? 이게 뭐로 비유되냐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주말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복면가왕
다 눌러가지고 뭐 하잖아요. 예, 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 설거지 다 하고 8시부터 온 국민이 국정을 참여하는, 그죠? 의사결정을.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올 거다. 예, 이런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거를 아까 그 경쟁이나 이런 걸 포기하는 순간 그냥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나라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아프리카에 아직도 원주민처럼 저기 살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 또는 왕정 하는 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고, 지금 진짜로 좋은 잠재력을 정말 갖고 있어요. 부러울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경쟁 심하고 수능 공부하기 힘들고 막, 자, 우리 내부에서 경쟁인 거고, 네. 여러분들 나이가 되고 대학교 되고 여러분들이 1등이 되는 분야에 가면 세계에서 다 1등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고, 예, 저도 고등학교 때. 근데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고 열심히 뛰고 뭐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거 아니야. 아까처럼 놀 때 배짱이처럼 놀라는 거죠. 근데 털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단 목적 지향적으로, 그죠? 우리가 내가 하루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발전해 갈 것 같은데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내가 재미있을까? 돈 많이 벌까? 뭐 이것보다 재밌어야 돼요. 인생이 재밌어야 공부도 재밌고 공부가 재밌고 그래야 또 공부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미를 데이터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에서 재미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여러분들 인생이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쫙 들릴 거다.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22년에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인.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끽하면서 인생을 풀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 예, 운수 대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운수 대는요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로 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뭐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좋겠어요. 예,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세요? 예, 뭐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잘 들어주셔서. 추천도서,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했다가 너무 읽을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제3의 물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너무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빅데이터는 아직 성숙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유발 하라리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보화 사회를 예견하고 빅데이터 시대가 올 거다. 그죠? 파워시프트라는 그 책도 있고요. The Third Wave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누구더라?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보화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예, 그 책 읽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크게. 갑자기 누구시더라? 제3의 물결. 제3이 아니라 더 서드 웨이브. 예. 누구셨지? 제가 지금 막 검색할게요. 외우는 걸 잘못해가지고. 입에 계속 드는데, 예, 제가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되게, 네, 토플러. 미안합니다. 그 유명한 분을 내가 까먹어서. 네, 엘빈 토플러라고, 예, 정보화 사회를, 제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10년 전에 예견했고, 심지어는 빅데이터 파워시프트라 그래요. 권력 이동. 지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또 합쳐진 대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요약서들이 항상 나와 있거든요. 아까 유발 하라리도 아마 요약서 나와 있을 거예요. 너무 고등학교생인데 책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요약서 정도 읽고 대학교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권력 이동, 그게 빅데이터 얘기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유발 하라리 그 책들 2개, 그 다음이 제3의 물결이라고 서드 웨이브 있는데, 너무 그거 읽지 마세요. 이게 IT는요, 그 데이터 IT는 되게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큰 흐름만 보시면 돼요. 네.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대학교 때 시간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많이 만드셔야 돼. 그거 시간을 만들어서 사셔야 됩니다. 네. 그건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대학교 때 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만들 시간은 없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나요, 요새? 그건, 뭘 안 하면, 고등학교 때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항상,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2022년에 한국의 고등학생의 게임의 룰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수능입니다. 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아까 서열화 교육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대학 서열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꽤 갈 거예요. 왜 산업화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공장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경쟁은. 서열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좀 더 뒤쳐져도 어느 순간에 추월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학 가서도 생깁니다. 제가 요새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연대생들한테는 갔을 때는 너희보다 뒤에 있는 서열이 뒤에 있는 학생들이 너를 추월할 거야. 데이터 안 배우면.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거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쁜 대학 갔으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겁니다. 왜? 아직 여러분들 나이에서 서울대, 연대 간 애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숙련을 하면, 자기를 교육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약간의 변칙이라고 그럴까요? 데이터를 집중해서 하는 순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양성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수능 못 봤다, 대학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추월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계로 나가면 이 작은 나라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치킨 막 싸우지만 나가면 다 상위 등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갈 길을 자유롭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면요. 아까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로 구별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합니다. 물론 하드웨어도 좀 배우는데 거기는 이제 전자과랑 같이 연결이 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공학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프로그램 짜는 게 배우는 건데, 이제 요새는 어차피 데이터를 다루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하드웨어는 데이터를 못 다룹니다. 컴퓨터에 데이터 넣는다고 컴퓨터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공부 잘하시면 CS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과라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질문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지금 몇 시죠? 8분 정도 남았는데 또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컴퓨터 공학도요. 이게 컴퓨터 공학도 안에 들어가면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공학 안에서도 사라질 분야가 있어요. 세부 분야. 내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은요,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B하고 D 사이에 태어남, 벌스죠. D는 데스잖아요. C가 있잖아요. C가 뭐를 상징하시는지 뭐라고 배웠죠? C를 일반 사람들은 선택이라고 해요. 초이스.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선택, 아까 그 세부 분야, 컴퓨터 과학과에서도 세부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C를 컴페어라고 그래요. 비교. 선택을 하기 전에 비교하십시오. 그죠? 아무거나 랜덤하게 무작위로 선택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야 선택했으면 그 안에 세부 분야가 또 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OS도 있고 뭐 그 분야 또 선택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또 분야가 또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최적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그만큼 배우니까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머리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봐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학과 갈 거냐 선택할 때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예요? 데이터를 본다면 최근 3년에 학과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연봉 아니면 이런 거 데이터를 찾으면 답이 나오죠. 근데 그게 10년 하여튼 그게 이제 데이터로 보는 거고, 예, 선배들 얘기 듣고 가는 건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 저는 강력히 데이터를 보시라고, 부모님 말씀 듣지 말라고. 아까 그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요, 명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일은 전문가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있어요. 왜? 그만큼 세상이 변하니까. 부모님이 살던 세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은 진짜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하시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각자 도생인 겁니다. 네. 또 질문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고등학교 때 공부는, 예, 지금이나 저 때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고등학교를 언제 다녔냐면, 제가 80학번이니까 70년대 다녔거든요. 무조건 그때 진짜 외우고 풀고 그런 기억만 남는데요. 지금은 수능도 있고, 수시도 있고, 이래서. 근데 지금 고3이면 사실은 수시는 이미 결정이, 자기가 이게,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 그 질문은 아마, 지금 선생님한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학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제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가 좀 걱정이네요. 좀 다르니까. 대학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짜로 저희 학생한테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고등학교 때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좀 노이즈, 좀 에러일 수도 있어요. 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자, 다른 공부를, 예. 제가, 예, 그걸, 고등학교의 실력은 약간 좀 다른 거라, 예, 제 전문성이 아닙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강의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저도, 보람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